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하늘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고 도로 곳곳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택시를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비 때문에 차가 밀려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침묵에 잠긴 채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비는 계속해서 강하게 내렸고 정류장에 서 있는 작은 지붕마저도 가끔 쏟아지는 빗물에 의해 덜컹거렸다. 드디어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얼른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았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책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창밖의 빗소리와 어둡게 물든 거리 풍경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기사님은 뒷문 근처에 앉아있는 특정 승객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승객은 무미를 걸친 채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버스 안 어디론가 고정되어 있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다른 승객들도 그 승객의 불편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얼마 후 기사님은 무전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 중 한 명이 조용히 버스에 있던 CCTV를 가리키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간 무비를 걸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은 조용히 앞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비틀거렸지만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숨을 죽인 채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버스의 중앙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 차 안은 캄캄해졌다. 순간적인 어둠과 그 속에서 들린 낯선 소리에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정전은 몇 초 동안 지속됐고 비상등이 켜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비상등이 켜지고 난 후 우비 승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버스 안에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살펴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버스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우비뿐이었다. 그 우비 아래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간 듯한 이상한 모양의 손톱 같은 것이 보였다.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구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외부와의 연락이 되질 않았다. 버스 기사는 당황한 듯 차를 다시 운행하려 했지만 엔진은 갑자기 작동을 멈춰버렸다. 차 안에는 이제 공포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외부의 소리는 부딪히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뒷문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모두가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희미한 형체가 비어있는 좌석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더 비현실적이고 정체불명의 존재 같았다. 승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형체는 그때마다 조금씩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문득 버스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평소 익숙했던 그 거리 풍경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딘가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고 기괴한 형상이 꿈틀대는 거리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정체불명의 승객이 버스에 타왔던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것은 아닐까. 마치 저주받은 버스처럼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다. 이제는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존재들의 속삭임과 웃음소리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픽션이며 상상의 산물입니다. 공포 이야기는 재미를 위한 것이니 지나치게 겁을 먹지 말고 즐겨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국의 한 작은 도시에 사는 대학생 민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포 썰을 읽기 시작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그는 매일 밤 잘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을 읽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던 중 망명의 캠퍼스라는 제목의 글이 그의 이목을 끌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그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대학교 내 오래된 기숙사 건물 중 하나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고 아무리 수색해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 기숙사 건물이 폐쇄된 이후에도 종종 밤이면 창문에 불빛이 비추고 기숙사 근처에선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 글을 읽고 조금 오싹했지만 그와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정말로 이 캠퍼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조사해 보고 싶어졌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옛 신문 기사들을 뒤져보기로 했다. 오래된 기사를 어렵게 찾아낸 그는 그곳에서 실제로 10년 전 그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호기심이 폭발한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그 기숙사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어느 토요일 밤 가까운 친구 3명과 함께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는 오래되어 보였고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열린 창문 하나를 발견했다. 4명의 친구들은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기숙사 내부는 먼지투성이에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길한 분위기에 주눅든 친구들은 얼른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주는 2층에 그 여학생의 방이 있다는 얘기를 떠올리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들이 2층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복도의 끝에서 흐릿한 불빛이 비쳤고 민주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자고 했다. 그곳에는 한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는 옛날 오디오 플레이어가 작동 중인 듯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을 둘러보던 중 벽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실종된 여학생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방을 신속하게 떠나자며 서둘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문이 쾅 닫히고 말았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그 소리가 창가에서 나는 것을 알아차렸고 용기를 내어 점차 다가갔다. 카메라 조명을 비추니 창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됐다.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민주는 문득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어야 할 발코니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돌리더니 빨간 눈으로 민준을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그들은 비명과 함께 뒤로 물러서며 더욱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깜빡이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다. 정신없이 복도를 달리고 또 달려 기숙사를 빠져나오는 대성공한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돌아보았다. 발코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민준은 가끔 그 기숙사의 폐허를 상상하며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서 맴도는 여자의 형상을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그 여자가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후로 망명의 캠퍼스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었고 새로운 목격담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곳에 다시 가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 역시 그날 밤의 경험을 유령처럼 잊지 못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자연이 아름다웠고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다. 마을 입구 쪽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을 얻었는데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8시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문득 시간을 보니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문득 외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적막했다. 마을은 물론 숲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감쌌고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다가온 듯한 느낌에 나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구지?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나는 숲 중앙에 다다랐다. 거기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그 아래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누군가의 작은 재단처럼 보였다. 촛불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사진과 낡은 일기장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숲에서 실종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일기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지그시 일기장을 덮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귀에 들려왔다. 도와줘. 놀란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뒤에만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어. 그녀는 이곳에서 사라졌고 지금도 이 숲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나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숲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은 계속됐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몇 밤을 더 지새운 후 나는 결심했다. 그 소녀를 찾아보겠다고. 나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렸지만 내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고 몇몇 용감한 주민들이 나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맸고 드디어 한 낡고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몇십 년도 넘은 듯한 일기와 낡은 물건들 그리고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했다. 수진이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영혼은 계속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그곳에 모여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 이후로 숲속에서는 더 이상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수진의 이야기는 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때때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의 사건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녁 8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유는 이제 달랐다. 그들은 단지 수진을 기억하고 그녀의 안식을 빌기 위함이었다. 이후 나는 그 마을에서 몇 년을 더 머물렀고 매일 밤 그녀의 안식을 기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 작은 마을의 숲속에는 여전히 한 소녀의 영혼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